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평균 수명 80세가 넘고 5대 도시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거주 환경을 갖춘 곳이죠.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불과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평균 수명은 34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에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죄수들이 처벌을 받기 위해 끌려오던 유형지였거든요. 1787년 영국에서 죄수 1400명을 태운 11척의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지구 반대편 호주였죠. 당시 영국은 미국 독립으로 죄수들을 보낼 곳을 잃었고 대안으로 선택한 게 바로 이 미지의 대륙이었던 거예요. 죄수들은 8개월간 항해 끝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가혹한 환경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곳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변모했을까요? 처벌받기 위해 끌려온 죄수들의 땅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잖아요. 오늘은 호주가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를 겪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주 대륙에 사람이 처음 발을 디딘 건 약 6만 5천 년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말, 동남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곳의 첫 거주자가 된 거죠. 17세기 초, 이 평온한 땅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600년 네덜란드 선박이 호주 해안에 첫 상륙을 기록한 거예요. 당시 유럽에서는 고대부터 내려온 흥미로운 이론이 있었거든요. 북반구에 큰 대륙이 있으면 남반구에도 균형을 맞출 거대한 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라틴어로 테라 오스트랄리스라 불린 이 남쪽 땅이 실제로 발견된 겁니다. 네덜란드는 이 땅을 뉴홀랜드라고 명명했지만 식민지를 건설하진 않았어요. 너무 멀고 황량했던 데다 그들의 관심은 인도네시아의 수익성 높은 향신료 무역에 쏠려 있었거든요. 결국 호주 탐험은 100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1770년 4월 제임스 쿡 선장이 호주 동부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간 탐험 후 그는 수집한 식물 표본이 워낙 많아서 그곳을 보터니 베이라고 이름 붙였죠. 북쪽으로 더 항해하며 전체 지역을 뉴사우스웨일스라 명명하고 영국령으로 선포했어요. 쿡은 귀국 후 이 지역이 식민지로 적합하다고 보고했지만 정작 본인은 1780년 세 번째 항해 중 하와이에서 사망하면서 다시는 호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이 터지면서 영국은 큰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동안 경범죄자들을 미국 식민지로 보내왔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거죠. 영국 정부는 대안을 찾아야 했고 그 선택이 바로 호주였습니다. 미국을 잃은 걸 보상하고 동시에 죄수 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1787년 5월 제1함대가 영국을 출발했습니다. 11척의 배에 1,400명의 죄수를 태우고 8개월간 항해한 끝에 1788년 1월 보터니 베이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쿡 선장의 긍정적 보고와 달리 이곳은 정착지로 부적합했습니다. 아서 필립 선장은 더 북쪽으로 이동해 훌륭한 자연 항구를 발견했고 그곳을 시드니 코브라고 명명했죠. 이렇게 호주 역정착이 시작된 겁니다. 1790년과 1791년 제2, 제3함가 더 많은 죄수를 실어 날랐어요. 시간이 흐르며 형기를 마친 죄수들이 자유민이 되고 은퇴 군인과 자유정착민이 합류하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고유한 문제를 가져왔죠. 1804년 3월 최초의 죄수 반란이 캐슬힐에서 일어났어요. 신속히 진압됐지만 1808년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란을 진압했던 바로 그 연대가 당시 총독 윌리엄 블라이를 쿠데타로 몰아낸 거예요. 럼 반란이라 불린 이 사건은 호주 역사상 유일한 무력 정권 탈취였습니다. 군인들의 불법 럼 거래가 원인이었죠. 시드니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영국은 프랑스의 식민지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 더 많은 정착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대 태즈메이니아의 론스턴과 호바트가
1824년 브리즈번이, 1829년 퍼스가, 1835년 멜버른이, 1836년 애들레이드가 세워졌죠. 19세기 들어 호주 전역에 영국 정착지가 꽃처럼 피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 확장은 원주민에게 재앙이었어요. 영국은 처음엔 협력 정책을 펼쳤지만 그들의 배에는 치명적인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바로 질병이었죠. 6만 년간 고립되어 살던 원주민은 유럽 질병에 면역이 전혀 없었거든요. 1789년 4월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시드니 지역 원주민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지만 영국인 사망자는 단 한 명이었어요. 천연두뿐 아니라 홍역, 독감, 장티푸스, 결핵이 19세기 내내 원주민 사회를 휩쓸었습니다.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오해도 갈등을 불렀죠. 원주민은 가축을 사냥감으로 봤지만 영국인은 이를 밀렵으로 여겼습니다. 소통을 위해 영국인은 원주민을 납치해 영어를 가르쳤어요. 베넬롱이라는 원주민이 대표적이었죠. 그는 통역사 역할을 했고 다른 원주민 분가리는 자발적으로 협력해 1802년 매튜 플린더스의 호주 해안선 탐사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착지 확장은 자원 경쟁을 낳았고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국경전쟁이라 불리는 유혈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1840년대 중반 지방 대표 정부 수립 요구가 커졌어요. 총독의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적 개혁을 원한 거죠. 유럽인이 호주로 온 주된 이유는 넓은 토지였는데 1851년 에드워드 하그레이브스가 뉴사우스웨일스에서 금을 발견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골드러시가 터진 거예요. 10년 만에 인구가 43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영국, 미국, 중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쉽게 캔 수 있는 금은 빠르게 고갈됐고 지역 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광부들의 불만이 쌓였어요. 1854년 12월 유레카 스토케이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반란 광부들은 패배하고 체포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대중이 그들의 편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평등주의가 호주 사회 가치의 핵심이 되는 계기였습니다. 골드러시 이후 19세기 후반 경제 호황이 왔습니다. 도시가 확장되고 철도망이 깔렸죠. 하지만 농촌 빈민은 소외됐어요. 일부는 부시 레인저라 불리는 무법자가 되어 역마차와 은행을 털었습니다. 네드 켈리 같은 이들은 악명과 동시에 영웅으로 추앙받았죠. 1890년대 불황이 왔습니다. 실업과 파업이 증가했지만 이 시기 호주만의 독특한 국가 정체성이 형성됐어요. 20세기 초 6개 식민지는 힘을 합쳐 1901년 2월 1일 호주 연방을 선포했습니다. 에드먼드 바튼이 초대 총리가 됐죠. 세 나라가 도입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백호주의 정책이었어요. 비유럽계, 특히 아시아인의 입국을 금지한 겁니다. 영국계 구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종차별 정책이었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호주군은 ANGAC 부대로 뉴질랜드와 함께 갈리폴리 전역에 참전했어요. 끔찍한 사상자를 냈지만 용맹함으로 명성을 얻었죠. 약 32만 명이 해외에서 복무했고 6명이 전사했습니다. 연합군 중 가장 높은 사망률이었어요. 전쟁 사이 기간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자치권을 얻었지만 1930년대 초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쿼타스 항공이 설립됐고 찰스 킹스포드 스미스가 호주 최초로 공중 일주에 성공했어요. 돈 브래드먼은 크리켓 역사를 다시 썼고 경주마파 랩이 챔피언십을 휩쓸었죠. 어두운 시기에 이런 성취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겁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호주는 다시 영국을 위해 전 세계에 군대를 파견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본군이 다윈 같은 북부 도시를 폭격했고 1942년 6월엔 시드니 항구를 공습했거든요. 전쟁이 끝날 무렵 호주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런던의 보호만 믿을 수 없다는 걸요. 미국과 함께 태평양 전선에서 싸우면서 외교 전략이 워싱턴 쪽으로 이동했죠. 전후 또 한 번의 경제 호황이 왔습니다. 40, 50년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
수천 명이 호주로 이민 왔어요. 영국인뿐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백호주의 정책은 현실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이들은 제조업 일자리를 채우고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제를 촉진했죠. 호주는 새로운 삶을 찾는 사람들의 목적지로 변모했습니다. 지리적 고립은 냉전의 소용돌이에서 어느 정도 보호막이 됐지만 60, 70년대 베트남전에는 참전했어요. 이 시기 식민지 과거와 원주민 부당 대우 같은 국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원주민 문제 인정과 화해 과정이 시작됐어요. 수년간 역사적 불의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죠. 1973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개장과 2000년 올림픽 개최는 현대화된 호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구 도시의 아름다움과 함께 국가 전체가 세계 무대에 선 거예요. 개인적으로 호주 이야기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잘 사는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지만 이들이 겪은 여정을 보니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수들의 유형지에서 세계 최고 삶의 질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2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질병과 갈등, 전쟁과 불황을 거치면서도 결국 번영을 이뤄낸 거죠. 호주는 가혹한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번성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아주 적은 것으로 시작해 많은 걸 창조한 초기 정착민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원주민이 겪은 고통과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호주가 그 역사를 인정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호주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기대되네요. 다문화 사회로서 더욱 성숙해질 거고 원주민과의 진정한 화해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적은 것에서 시작해 위대함을 만들어낸 나라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거죠. 오늘은 죄수들의 땅에서 세계 최고 선진국이 된 호주의 이야기였습니다.